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도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를 사더라도 똑바른 거를 사자.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우리는 좋은 종목 더 사서 평단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반등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여러 종목에 대해서 쫙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손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 분석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멘탈적으로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분석을 해 드릴 거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카카오뱅크 설명에 앞서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한번 싹 다 뜯어 드리려고 해요. 이 정도의 디테일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많으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당연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살짝의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등은 살짝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신용 매물로 인해서 추가적인 변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겁먹어야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구간도 아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사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거를 사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매수를 할 때는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존버를 하고, 저가에서 매수를 할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변동이 심해져서 존버를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도라든지 손절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팔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고가에서 비싸지고 저가에서는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 사서 저가에 매도를 해요.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됐든지 간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시장을 보면은 바이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랑 네이버 최근에도 계속해서 급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주식들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잖아요. 왜?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가를 비싸게 사서 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맞잖아요. 단순하게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슈를 먼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마치 음식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맛은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자리가 어떻고 저렇고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신다 말씀이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슈를 먼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좋은 주식도 지금 상당 부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괜찮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싼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워 나가셔야 돼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LNF 같은 경우에도 시장 빠졌을 때 저는 VIP방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더 사세요. 왜 LNF 가지고 시장 조정이 나와서 빠지는 건데, 단순하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정말 돌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이하에서 시장이 밀려서 같이 밀린다? 더 사세요. 이런 것들을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1월 20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27만 5천원 이하, 지금 27만 6,5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모아 가세요. 이런 것들을 사셔야 된다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것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했을 때 수급적인 이슈라든지 연말 양도세 회피로 인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 자체가 나왔던 거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은 당연히 나이스예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아 나가셔야 되는 그런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물론 추가적인 변동, 그 다음에 지수의 저점 어딘지는 그 누구도 신이 와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좋은 종목,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은 산다, 시장이 내려서 또 빠진다, 더 산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구간은 박앤세일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좋은 종목들은 분할적으로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구정 연휴까지 끼어 있어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에 변화는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깨달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지수 자체에 선 긋고 줄 긋고 이런 거는 정말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분석적인 부분을 해드리는 건 있지만, 지금 중요 지지선인 2800포인트 코스피 2800을 이탈을 했어요. 이 코스피 28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퍼 자체가 10배고 PBR 1배, 밸류에이션 기준 바닥 라인이에요. 이 라인을 이탈을 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가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데,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면은 당연히 자동으로 로스컷이 나가는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이 손절매 물량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면서 이 영향으로 주가가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내리기 때문에 다시 로스컷이라든지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높아진 패시브 자금 비중이라든지 기계적인 매매 비중으로 인해서 이런 매도를 부르는 형국은 좀 생각보다 강하게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요번 주까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요번 주까지는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저가 매수세 유입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악순환 고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이 주가라는 것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로스컷이라든지 반대 매매가 급증할 때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소화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생기게 더 많이 빠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좀 아마 이런 식의 형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뻔하디 뻔한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로스컷이라든지 반대 매매가 급증하는 패닉 구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좀 이른 시일 내에 패닉 구간에 좀 진입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무작정 여러분들이 이거 갈 것 같아, 이거 사야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무지성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를 올해 실적주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옮겨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겹도록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날 수 있다. 당연히 시장 빠지면은 종목도 밀리는 거 당연한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모르기 때문에 나 옆에서 추천받았는데 이거 또 빠지네, 나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수익적인 부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는 거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많은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11월 달부터 12월, 1월 달 수익 내드린 것들에 대해서 싹 다 적어 드렸어요. 왜? 좋은 종목만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빠지면은 더 살 수 있는 종목들로만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어디 뭐 이상한 데 가면은 뭐 이거 갈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사보시고요, 저거 한번 좀 보시고 저것도 한번 보시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다라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 종목을 사더라도 똑바른 거를 사자. 서울대생이 1시간을 공부를 해도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가는 거랑 의자에 막 4시간 5시간씩 앉아있는데 뭐 집중도 안 돼, 그게 과연 중요할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의자에 앉아서도 잘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을 사더라도 좀 똑바른 거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LNF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 1개월 하시면은 뭐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오늘도 인증샷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랑은 안 해드릴 거예요. 시장 빠지는데 쟤 뭐 인증샷 보여주고 막 자랑하는 거 아니야? 열받네,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인증이 나왔지만 인증샷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좋은 종목 잘 샀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세요. 오시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뭐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종목이 막 어디서 뭐 빠질 거고 어디서 튕겨서 올라갈 거고 뭐 매물대가 어디에 몰려있고 이거 6만원 돌파 이상에서는 뭐 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지금 크게 의미는 없다. 대신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느냐라고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이게 이런 분석에 대해서 아무도 못해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못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보면은 최근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금리가 오르면은 증시가 밀리냐, 이게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의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준 금리 인상 결과물만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94년도 2월에서 95년도 2월에 3%에서 6%대로 금리 빠르게 인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99년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4%대에서 6%대로 인상을 한 부분, 근데 증시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6%에서 1%대로 금리 인하 한 거를 보면은 인하 부작용으로 또 부동산 버블이 도래를 해요. 그리고 2004년도 6월부터 2006년도 6월 1%대에서 5%대까지 인상을 했어요. 그럼 증시가 또 상승을 했어요. 이후 한 템포 쉬고 2008년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발생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2015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제로금리 0%대에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증시는 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에서 2023년도 대위기설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감이라든지.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가만히 냅두면은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요. 근데 그 상승폭이 1년에 뭐 1% 혹은 1.5% 이렇게 꾸준히 움직이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는 상승폭이 점점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과하게 뜨겁다 싶으면은 찬물을 한번 끼얹어 주고, 과하게 차갑다 싶으면은 따뜻한 물을 한번 끼얹어 주고,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밸런스 자체를. 지금 상황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뭐를 하겠어요. 안 올리면은 이대로 물가는 천청부지로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 구리 이런 원자재 급등, 그 다음에 해운 운임지수 급등, 중고차 가격 심지어 올랐고 부동산도 급등, 화폐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과거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은 4번의 인상 시즌을 예로 들어 보면은 그 시기에는 무조건 물가 자체가 오르기 시작한 시기고, 그리고 나서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요. 그 속도도 당연히 매우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금리를 올리면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이후에 물가가 잡히는 수단으로 부동산
버블 자체가 꺼지든지 아니면은 뭐 신흥국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각종 버블이 터지든지 수많은 리스크를 동반한 후에 한 번의 충격을 받고 나서 곡소리가 한 번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금리를 내려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6%대에서 1%대로 한 방에 다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결과물은 뭐 부동산 버블이 심하게 생겨버렸다라는 뭐 후유증도 분명히 있지만, 다시 말해서 금리를 무작정 올려도 문제, 무작정 내려도 문제,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당장 뭐 결론은 금리는 빠르게 오를 거다라는 거고, 가까운 과거만 생각을 해보면은 2010년도 때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금리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2010년대의 중반에 세일가스라는 게 나오면서 유가를 잡아주고, 이게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물가가 안 올랐어요. 이런 게 맞물려서 물가 상승이 더뎌지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버티다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또 미뤄진 거예요. 코로나발 경기 둔화라든지 뭐 소비 위축, 뭐 너 죽겠다 나도 죽겠다 나도 살기 힘들다 다 그러잖아요. 또 2년 가까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버티다 보니까 코로나발 경기 부양책 정책들이 쏟아지고 그 결과물로 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 된다니까요. 금리를 올리면 금융시장이나 세계 경기가 당연히 둔화될 텐데 왜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위에 제가 뭐 과거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증시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올릴 거다 예고할 때 내리는 거고, 금리 올린다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얘기 자체도 아니에요. 이미 뭐 4개월, 5개월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막상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는 이미 주가는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미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리 팍팍 올릴 때는 주가도 같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점이 어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레파토리는 나중에 또 결국에는 돌아와요. 금리를 쭉 올렸다가 또 쭉 내렸다가 또 쭉 올리는 시기가 10년 안에는 또 오니까 학습 효과라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겠다라고 하면은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는 기본적인 거는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단순하게 자 오늘 뭐 이 종목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 종목은 좀 저렇게 될 것 같고,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왜? 몰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제발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우리가 10년 뒤에 주식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뭐 3개월 하고 1개월 하고 주식 때려칠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이러한 스탠스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리면은, 최근에 가장 좋은 사례가 있어요. 터키의 리라화 폭락. 터키 화폐가 그냥 조각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세계 유일 우리는 금리 더 내리겠다 해버렸죠.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뭐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이랑 인플레이션의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작 단계고, 과거 사례로 인한 공포감이라든지, 과거 사례라고 하면은 금리를 급하게 올려버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당연히 선방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 이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코로나발 위축된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과하게 원자재 수급에 영향이 생기다 보니까는 올리는 거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식이 매일 오르면은 오히려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종목이 싸졌을 때 우리가 잘 사서 시장 돌아왔을 때 팔아야지만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맨날 360을 오르면은 우리는 뭐 주식 할 것도 없는 거고, 저도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주식이 365일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필요가 없는 거고 주식을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한 번씩 또 이렇게 충격이 나와야 벌 때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버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 재작년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 3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뭐를 사더라도 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기였잖아요. 자,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이때 3월달부터 12월달, 그래서 내가 건강한 종목에 물려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자르고 다시 볼 거냐, 길게 보고 모아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더 사둘 걸 이라는 소리가 꼭 나온다.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좋은 종목은 더 사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